오늘 연속 강연에 3번 준비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준비를 했고요. 이름이 빠졌는데 저는 더불어삼 대표로 있는 안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공공임대주택의 개념부터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맨 끝에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데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2020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1000명 조사를 한 건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들이 절반 정도는 보통이다. 그다음에 잘 알고 있다가 한 30%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공공임대주택에 얼마나 관심이 가나요? 했을 때는 44.4%가 관심이 간다, 13.9%가 매우 관심이 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생각보다 관심이 많구나? 또는 관심이 아주 많진 않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 질문,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여기서는 다수가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필요하고 관심이 있지만 사실 잘 알 기회는 별로 없는 게 또 공공임대주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이란 법적 정의를 한번 볼게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시민단체들이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고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하는 주택은 짧으면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만 임대하고 이제 개개인의 소유로 분양을 하게 될 때 이게 진정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어쨌든 법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 5가지, 7가지 이렇게 보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거 아는 사람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예, 또 시민단체들이 분류하는 것도 어떤 세부 항목을 또 넣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을 때는 7가지 단서가 붙어요. 원래는 7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휙휙 보실게요. 영구임대주택은 제일 먼저 생긴 유형이고 50년까지, 국민임대주택 30년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생겨서 현재까지도 이제 남아있는 유형이고요. 행복주택이 박근혜 정부 때, 실제로는 20년까지는 못 사는 것 같고 좀 거주기간은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 SH공사에서만 공급을 하는 유형이에요. 말 그대로 20년까지 전세 형태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공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기존 주택 매입 임대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을 LH 같은 데서 매입을 해가지고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이게 이제 세입자가 어떤 조건에 맞아서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세입자로 선정이 되면 직접 전세 들어갈 주택을 자기가 물색을 해요. 그래서 구해서 그 주택이 다시 또 어떤 조건에 맞으면 LH나 GH가 이런 주택의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을 해서 빌립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한테 다시 조금 더 저렴하게 빌려주는 형태고, 어떤 한도를 넘으면 세입자가 부담을 하면서 살고, 그래서 보증금 지원하고도 조금 비슷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전세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생겼어요. 2021년에 국민연구, 행복 요 세 가지 유형을 통합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사실 좀 너무 신청이 복잡하기도 했고 통합할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세 가지가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뀌었으니까 7가지에서 3가지가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몇 가지가 되는 거죠? 답은 5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봤고요. 뭐 세세한 또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크게 봐서는 5가지 유형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 들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것이 또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밑에 민간임대주택을 또 써놨는데요. 공공이 아니면 사실 민간임대죠. 그래서 밑에 2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 요거 2가지는 뭔지 아시겠어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개인 또는 법인이 8년, 4년 이렇게 의무 임대를 하는 주택이고요. 맨 위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게 좀 아리까리해져요. 민간인데 앞에 공공지원을 붙여놨거든요. 보시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 때인데 이게 작년 말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해가지고 뭐 입주자 모집 정보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러면 이거는 공공주택이야? 민간주택 이렇게 되는데 민간인 임대주택이죠.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부는 이제 항상 이 민간임대주택이 주택 공급이나 주거 안정화 역할을 한다고 포장을 하려고 하고 항상 전월세 대란 같은 게 발생하면 공급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민간임대 활성화를 대책으로 많이 내놓는데요. 여기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실제로는 공공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정부가 민간에 떠넘겨 온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민간 건설사가 어떤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뭘 줘야 되죠? 혜택을 줘야 돼요. 근데 혜택을 줄 테니까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되면은 건설사가들이 선택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자꾸 더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세입자들이 누리는 혜택에 비해서 그 건설사들에게 주는 민간 특혜가 좀 비대칭적으로 커지고 결과적으로 주거 안정도 더 멀어지는 이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민간에 맡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많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택은 이제 공공재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비대체적이고 필수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주택을 자꾸 이렇게 공공과 민간에 섞는다든가 공공이 역할을 하기가 뭐 이런저런 핑계로 어려우니까 민간이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런 발상 때문에 지금의 문제도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분은 역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인데요. 저도 모든 것을 다 담지는 못했어요.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다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좀 재미있게 즐기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니까 과거로 많이 거슬러 갈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아파트인데 마포 아파트입니다. 마포구 도화동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 형태로 이 자리에 다른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면은 좀 특이하죠? Y자형이죠?
그래서 뭐 세 개의 윙이 이제 중앙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고, 이게 62년도에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마포 아파트, 임대아파트의 역사를 얘기할 때 최초의 임대아파트 이렇게 소개되는 아파트입니다. 당시로서는 첨단 시설을 갖췄어요. 계단식 구조의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었고, 642가구 대단지입니다. 다시 사진 보시면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잖아요. 이때만 해도 별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용어로는 대장주 이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초기 입주율은 10% 정도,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당시에는 아파트라는 유형 자체가 생소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높은 데서 사람이 어떻게 자냐, 이런 반응,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마당 딸린 단독주택으로 가고 싶어요. 이게 입주자 인터뷰예요. 신문에 이제 이런 결심을 밝히면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비쌌어요, 임대료가. 그래서 3,500억 원의 월세를 냈어야 되는데 당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6,6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공성을 가진 그런 임대 아파트는 아니었고, 그냥 박정희 정권이 좀 처음 초기에 과시용으로 지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최초의 아파트였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거복지라는 이런 개념은 없는 거죠. 이때 60년대면 사람들이 판자촌에서도 살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개봉동 주공아파트예요. 1971년도에 건설을 했고요. 13평, 분양가 135만 원, 그러니까 분양이 됐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역시 비쌌어요. 그래서 입주 희망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부는 자가주택 공급에 관심이 있었고 임대주택 공급은 저조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일단은 임대주택으로 바꿔서 입주자를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모집은 했는데 1, 2년만 임대하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대로 넘어와서 전두환 정부 역시 공공임대나 주거복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죠. 없었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는 해야겠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인하기 위해서 세제 및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5년 임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집이라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양도세를 감면하고 이런 혜택을 주는 법을 만들었고요. 역시 재정 투입은 안 되는 거죠, 이때도. 임대주택 재원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정부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이 시기만 해도 공공임대주택의 역사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거 역시 공공임대주택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료를 찾다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81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재작년에 임대차 3법 이슈화가 많이 됐던 그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가 이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81년에 이 아주 획기적이라고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 보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기사에서도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 그냥 세입자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오고, 이때는 법이 통과된 후인데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있다, 보완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전까지는 세입자들이 6개월마다 관습적으로 심하면 진짜 6개월마다 이사를 다니기도 하고 주거복지는 당연히 없고 일반 민간의 영역에서 이렇게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그래서 1년이 보장됐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로 넘어오면
보면 이때 민중의 힘이 많이 신장이 된 시기잖아요. 87년 대투쟁도 있었고, 그래서 변화가 생겨요. 실질적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노태우 정부 때 89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88년, 89년 집값과 임대료 동시 폭등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이제 권력 기반을 신경을 써야 될 사태가 이제 되자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내놓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도 같이 건설하겠다 같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17만 호, 그다음에 다시 영구 임대주택만 25만 호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이 3조 5천억 원이라는 정부 재정을 좀 대거 투입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국가가 제공하겠습니다. 대규모로 이러한 것들이 처음 마련이 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죠. 영구 임대주택. 그래서 이런 큰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런데 김영삼 정부로 넘어왔어요. 김영삼 정부가 뭘 했죠? 이런 얼빠진 세계화를 추진을 하고 탈규제와 민영화 이런 것들이 트레이드 마크였잖아요. 그러면서 민영화라는 거는 사실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 노태우 정부가 막 야심차게 내놨던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5년 만에 다 되지 않고 사실 넘어온 건데 이전 정부 정책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재정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전체 임대주택 20만 호, 김영삼 정부 시기에 20만 호 중에 75% 이상이 민간 부문에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장기 공공임대는 5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임대 후에 양도할 경우에도 혜택을 팍팍 주면서 이렇게 민간 건설사들한테 지으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고, 그랬는데도 명칭은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설명은 5년 혹은 10년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을 하는 이런 주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옆에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는 국민임대주택이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볼게요.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서 또 한 차례 변화가 생겨요. 이때 이제 정권 교체라는 엄청난 일이 있었고, 또 IMF라는 배경이 있었고, 진짜 도시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사실 굉장히 극빈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득이 굉장히 낮아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층이 굉장히 많이 한정된 것이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크게 장려했던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이런 것들은 주거 안정에, 도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네, 저소득층 무주택자로 조금 더 수혜자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빈민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저소득층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요. 무주택자 이런 용어가 이때 공공임대주택의 영역에 들어오고 30년 걱정 없이 사세요 이렇게 되고 임대료는 시중가격의 60에서 70%였다고 합니다. 다시 김영삼 정부에서 정부 재정 투입을 축소했던 거를 다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이런 30년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다시 변화가 생겼고요. 실제로 이런 국민임대주택을 건설을 5년 동안 했고 2022년도 임기 마지막 해에 100만 호라는 목표를 세워서 다음 정부에 물려주게 됩니다. 다음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 번 더 나온 거고,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도 기본적인 초반에 발표한 정책 틀 같은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김대중 정부 정책을 계승을 하고, 앞에 김영삼 정부는 뒤집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전 정부의 약속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만 호라는 목표 달성은 못하고 절반을 좀 못 채웠네요. 이게 100만 호를 채웠더라면 또 지금 많이 달랐겠죠?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집값 폭등이나 양극화, 종부세를 뭐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도입을 하는데 부부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논란에 굉장히 많이 휩싸였고 집값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부처럼 계속 내놨어요. 그래서 공공주택이라는 게 많이 이슈가 됐던 정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시대로 넘어갈 건데요. 이명박 정부는 다들 아시다시피 보금자리 주택,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 이렇게 하나씩 브랜드를 내세웠죠. 이명박 정부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도 중요한 정책 담당자들이 많이 겹치는데 이때도 규제 다 풀었어요.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인하하고 규제 완화하고 이때도 집값이 실제로 하락을 좀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부양을 하려고 어떻게든 하락을 막아보려고 규제를 풀면서 또 2008년도에 임기 중반 정도에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 건설 계획을 내놓습니다. 이때도 사실 지지율이 좀 많이 낮아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발표를 해서 이 중에 150만 호 중에 80만 호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을 하겠다. 다양한 방식이 있었고요.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 완전히 공공임대, 그냥 분양주택도 있었고 소셜 믹스라는 방식이 이때 처음 도입이 됐고 서울시에서는 이때 오세훈 시장 1기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또 여러 가지 보금도 정책을 펼쳤고요. 목표량보다는 적은 54만 가구 정도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민간 분양을 너무 많이 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맨 밑에 보시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란 이름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 정책을 펼쳐요. 이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공공임대주택은 중요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라는 두 가지를 공공주택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이 맞죠?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평수가 작고 그 대신 수도권의 역세권에 위치시켜 줄게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대가 2013년에서 2017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좁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룸이냐, 뭐 빌라의 방 한 칸이냐,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회 초년생이 들어가서 살 수는 있는데,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그래서 막 미달된 경우도 많고, 그 결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수십 년 전에도 13평이랬잖아요. 아까 보신 대로 아파트가. 그런데 여전히 정부 관료들은 이게 평수가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부 계획에서는 뭐 몇만 호 이런 호수 목표를 채우는 게 일단 선결 과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수를 늘리려면 또 평수가 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공급이 된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또 행복주택이고
그런데 행복주택은 그나마 공공에서 공급하고 관리하고 하는 주택인데 뉴스테이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민간 임대입니다. 사실상 공공임대가 아닌 거를 공공성 있는 정책처럼 포장을 해서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8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하고 건설사에는 혜택을 주고 임대료도 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주거 안정이 안 됐죠. 이거는 행복주택, 빨간색이 행복주택이잖아요.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 중에 공가율이 행복주택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지방에 여기저기 지은 것이 좀 공가율이 높네요. 그러니까 호수만 채우고 좁은 집으로 채우는 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문재인 정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정부나 주거복지에 관한 것을 발표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OECD 평균인 9%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말에 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8%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후 분양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임대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좀 포함이 안 돼야 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아니구나.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니까 이게 전세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8%가 되느냐 이것도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심하면 85%는 가짜 짝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공급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다 라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또 아니다 라고 나름의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죠. 동탄에 갔는데 굉장히 대통령도 얘기했죠. 이게 아기자기하네요 라는 표현으로 이게 좁구나 라는 것이 오히려 확인이 되고 말았고요. 이게 경실련에서 발표한 2019년 말 기준으로 한 건데 경실련 기준으로는 영구 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이렇게 해서 진짜 장기 공공임대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게 경실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도 서민들에게 당장 도움은 되는 주택은 맞습니다. 네, 어쨌든 공공주택의 개념에도 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정부가 좀 다듬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진짜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주택이 뭔가 좀 가려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얘기를 할 건데요. 정부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약 얘기도 하면은 공약집에 공공임대 공급 내용이 있었을까요, 과연? 답은 있습니다. 어느 정부나 모든 후보가 다, 주요 후보가 다 공공임대 관련한 공약을 발표는 했어요. 안 하겠다고 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건설임대 중심으로 연평균 10만 호씩 50만 호 공급.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또 주거급여를 좀 올리겠다. 그다음에 청년 원가주택이라는 일종의 분양주택을 30만 호 공급하겠다. 이거는 지금 한다고 하고 있고 세액공제를 하겠다. 원래 하던 거. 이런 공약들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서 강조된 게 공공주택이 아니었죠. 주거복지도 아니고 부동산 정상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았던 걸 깎아주겠다가 강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냥 국회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는 종부세 감세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수, 수해 피해가 발생을 했죠.
반지하 주민들이나 저지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임시 대책을 몇 가지 내놨고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겠다라고 해놓은 상황인데 또 행동을 보면은 내년도 예산안 짜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5%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긴축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도 있고, 이거는 옳지 않죠, 당연히. 지금 특히 이런 침수 피해를 입고 나서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아무리 이제 공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다르게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 깎아주겠다고 저희가 공약을 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고 서민층의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세를 걷어서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겠습니다. 또는 공공임대 확충에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회적 설득을 했으면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누가 그거를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한테 그거를 기대를 한 건 아닌데 그렇게 갔어야 맞다라는 좀 허망한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생각이 드는 거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주거 안정도 그렇고 주거 취약계층 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공성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임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1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세입자들은 90% 이상은 민간 임대에 살고 있는 거고 집값이나 임대료가 널뛰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정부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데서 충분히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앞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역사를 살펴볼 때 어떤 정부에서는 재정 투입을 안 했고 어떤 정부에서는 재정 투입을 했습니다. 하는 게 맞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민간에 자꾸 맡기려고 하는 거는 아주 이제 예전에 정말 자본이 부족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문제도 그렇게 출발한 거잖아요. 자본이 없으니까 민간이 유치원 사업 좀 하세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공공성을 연 몇 퍼센트 이렇게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집값 얘기도 하지만 함께 주장을 했으면 좋겠고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8%잖아요. 이게 20%로 올라간다, 30%로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 5명 중에 1명이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계층만 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요동치더라도 20%가 공공이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시장 안정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예전에 공무원 아파트에 5년, 6년 정도 거주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았던 거죠. 6년 정도 걱정을 안 하고 한 집에서 산다. 아주 화려한 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었더라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만 해도 2년마다 또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계속 살아왔는데 2년하고 6년만 비교해도 이렇게 큰데 10년?
안심하고 거주, 20년 안심하고 거주, 이런 집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시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쨌든 지금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좀 안심되는 면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우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사람이 서울 아파트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평균이 6억 5천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끝날 때쯤에 평균이 뭐 12억 5천, 13억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지금 2억이 떨어졌다고 해도 11억? 그러니까 주거 안정화고는 아직도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갈 길이 굉장히 멀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월세는 아직도 하락세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우려스럽고요. 금리가 물론 계속 인상이 되면 월세도 하락세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들이 아직은 편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세입자 보호 조치도 요구해야 되고 공공성 강화도 요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부자 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하고 견제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갔을 때 최악의 미래는 외국처럼 가는 거예요. 기업이 민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이나 법인, 그래도 작은 임대사업자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사진을 못 넣었는데, 블랙스톤이라는 기업이 지금 미국에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사모펀드인데, 굉장히 집을 많이 사들여가지고 서민층한테 임대를 놓는데 비싸고 뭐 애로사항이 해결되기도 어렵고 굉장히 일방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블랙스톤이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건지 상상해 가시죠? 빨리빨리 사들여가지고 수익을 내고 빨리 팔아야 되는 이런 마인드로 주택 사업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같은데 이런 데 임대료가 엄청나게 몇 년 동안 뛰었어요. 근데 일단 한번 사모펀드가 이런 사업을 해도 돼. 이렇게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족쇄를 채운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가만 보면 이제 건설 임대 이런 것들을 자꾸 늘리려고 하고 건설 임대 사업자 혜택을 주려고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회에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감시하고 견제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런 큰 기업들이 사들여가지고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거 굉장히 독일은 그래서 시민들이 시위를 했었죠. 재작년인가. 그래서 도이체 보넨이라는 회사가 베를린 임대료를 엄청 올려놨는데 그래서 아예 몰수하라 라는 운동을 펼쳤고 몰수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데 어쨌든 몰수하라 그것까지 나올 만큼 심각했다. 그래서 주택이라는 게 민간의 영역으로 제한 없이 가버리면은 정말 최악의 사태로 갈 수도 있다.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최악의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가 유념하고 있어야 되고 막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공공성이라는 걸 어쨌든 구호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오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0% 이상 확충하라. 지금 25%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비슷하게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꼭 이런 구호가 아니라도 매년 5% 예산을 확충하라라든지 재고율을 20%로 높이자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구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민사회 구호는 좀 공공임대 확충하라, 주거권을 보장하라 이런 정도의 구호인데, 옳은 구호인데 좀 구체성을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덧붙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나 이런 해외 사례 같은 거는 다음 기회에 또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